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경남 화재는 사망자 31명, 부상자 51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약 4만 5천 헥타르 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건물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까지 훼손이 되는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으며 한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미국 LA에서도 끔찍한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현장,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곳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자로 일한 15년 동안 저는 온갖 종류의 재난을 목격했습니다. 지진, 홍수, 허리케인, 뭐든지 다 취재해봤어요. 제 이름은 마크 제임스고 호주 출신 재난 전문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날까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었어요. LA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 저는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이 일어나니까요. 이번엔 뭐가 특별하다는 건가?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위성 사진을 보던 중에 뭔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불이 번지는 방식에 이상한 패턴이 있었던 거죠. 불길은 할리우드 힐스의 고급 주택가를 태워버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집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화재는 빠르게 이동하며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전혀 닿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혼잣말을 하며 이미지를 확대해봤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화재가 이 동네 전체를 우회해서 지나갔던 거예요. 마치 불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전히 그 사진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편집장인 사이먼이었어요. 마크, 당장 LA행 비행기에 타야겠어.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산불일 뿐이에요. 저는 대답했지만 눈은 여전히 그 파괴의 한가운데 있는 이상한 안전지대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니, 그렇지 않아. 사이먼이 강조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어? 주변은 다 타고 있는데 그 동네만 아직 멀쩡하게 서 있어. 왜 그런지 알아내줬으면 해. 저는 반박하려다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 기자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정말 좋은 취재거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난 키트를 꾸렸어요. 연기 속에서 숨쉬기 위한 특수 마스크, 방화복, 튼튼한 부츠, 그리고 모든 카메라 장비들이었죠. 세계 각지의 위험 지역으로 향하기 전에 이 같은 가방을 셀 수 없이 많이 꾸려봤었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코리아타운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어쩌면 바람이 딱 적절한 순간에 방향을 바꾼 건가? 아니면 소방서가 어떤 이유로 그 지역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을지도 모르죠. 뭐가 됐든 정말 특별한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는 길었고 덕분에 코리아타운에 대해 조사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곳은 많은 한국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상점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유명했죠.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는 왜 그곳이 대형 산불에서 살아남았는지 설명해주는 것은 없었어요. 비행기가 LA에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를 뒤덮은 두꺼운 회색 담요 같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황색 불길이 타오르며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으스스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응급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고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이것은 확실히 이 도시가 경험한 최악의 화재 중 하나였습니다. 가슴속에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주요 재난을 취재하기 전에 항상 느끼는 흥분과 불안이 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호기심이요. 이 공동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주변이 모두 불타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이 재난 대비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에 대한 시각까지 바꾸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륙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연기였어요. 공기 속에 짙고 무겁게 깔려서 눈물이 나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공항 안에 있어도 그 냄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하늘에서 더러운 눈처럼 떨어지는 재들이 보였어요. 그 재들이 자동차, 거리, 건물들을 회색층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상한 주황빛 갈색으로 물들어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화재에 대해 글 쓰러 오셨나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특히 코리아타운에 관심이 있어요.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있는 곳 같더라고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촌이 거기 살아요. 사촌 말로는 그들이 이런 상황을 몇 년 동안이나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강 씨를 만나보셔야 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난 20년 동안 그곳의 대부분 건물을 설계했어요. 코리아타운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이유를 안다면 바로 그분일 겁니다. 화재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파괴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한때 언덕 위에 당당하게 서 있던 고급 주택들은 이제 연기, 자욱한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 옆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은 지쳐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전에도 봤지만 익숙해지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들자 공기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어요. 건물들은 높고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 땅에는 재가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도 연기 냄새가 감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었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여기도 불이 번졌어야 정상인데. 저는 작은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운전사가 알려준 강현우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바로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 씨가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서툰 영어를 구사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은 50대에 잘 차려입은 전문가였고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악수를 나눠주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아직 서 있는 이유가 궁금하시군요.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화재가 동네를 그냥 비켜가지는 않잖아요. 따라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근처 건물로 걸어갔어요. 밖에 간판은 사무실 단지라고 써 있었지만 강 씨는 저를 관리실이라고 표시된 문으로 안내하고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청소용품이나 도구 대신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 찬 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코리아타운의 상세한 3D 모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는 우리의 긴급 대응 센터입니다. 강 씨가 설명했어요. 제가 코리아타운에 설계한 모든 건물은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화재, 구조적 문제, 그리고 다른 비상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는 벽에 걸린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 첨단 화재 진압 시스템, 그리고 연기를 걸러낼 수 있는 독특한 환기 시스템을 갖춘 건물들이었어요.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힘든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은 오지 않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화면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동네 전체 건물에서 흘러들어오는 데이터를 지켜보았어요. 이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어요. 수많은 생명과 집을 구한 상세하고 신중한 계획이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인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건물만으로는 이 규모의 산불을 막을 수 없을 텐데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들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강 씨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진정한 힘은 우리 구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때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건물들은 이 공동체를 다르게 만드는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강 씨와 함께 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제 이야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편집장의 문자가 울렸어요. 좋은 거 찾고 있어. 저는 앞서 걸어가는 강 씨를 바라보고 그 다음 불길에 휩싸인 도시 한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코리아타운의 건물들을 봤습니다. 이제 겨우 표면을 긁기 시작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흥분을 느꼈어요. 여기엔 진짜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 아래 거리에서 들려오는 활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보도에서 젤을 청소하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화재가 진행 중인 도시인데도 코리아타운의 생활은 거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동네를 걸어서 둘러보기로 했어요. 코리아타운과 불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이의 대조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그저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어요. 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얼굴에 걱정이 있긴 했지만 제가 재난 지역에서 보통 보게 되는 그런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창문에 비상대피소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의류 매장이 눈에 띄었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 내부는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옷걸이는 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중앙 공간은 임시 침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 상자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의료 스테이션을 설치해 놓았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친절한 눈빛과 피곤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산불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라고 설명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에릭 윌리엄스로 상점 주인이었습니다. 서양식 이름과는 달리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가게를 대피소로 개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정돈된 공간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지금은 약 30명 정도요.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곳 북쪽 동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저는 에릭이 입고 있던 옷만 가지고 대피해 온 한 가족에게 새 옷을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여성과 두 어린아이가 감사히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에는 제가 재난 생존자들에게서 여러 번 본 그런 충격받은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하셨어요? 저는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빨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매번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 왔어요. 배우고 적응하는 거죠. 에릭은 코리아타운의 대부분 업체들이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공간을 대피소나 배급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과 책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친절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대응 체계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일부는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의료용품이나 깨끗한 물을 가져왔어요. 한 노년 여성이 군대식 정확함으로 기부품들을 정리하며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과 가정이 있을 텐데요. 저는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도울 시간을 내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시간이 있을 때 하는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에릭이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날 오후 에릭은 저를 근처 교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지역사회회의에 초대했어요. 약 50명의 사람들이 접이식 의자가 있는 소박한 방에 모였습니다. 사업주, 의사, 교사,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구호 활동으로 지쳐 보였지만 모두 집중하고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자, 필요한 것, 그리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빠르게 해결책이 제안되었어요. 다툼이나 혼란이 없었고 단지 명확한 계획과 행동만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메모를 하며 왜 다른 재난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조직력을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해했어요. 이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난 대응을 과학으로 전환시킨 공동체였어요. 회의 후 저는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비상사태들 지진, 폭동, 작은 화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고 매번 어떻게 그들의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왔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서로를 의지했어요. 해가 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호텔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강 씨가 설계한 건물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힘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구조물은 보호를 제공했지만
생명을 진정으로 구한 것은 지역사회의 정신과 조직력이었습니다. 15년간 재난을 취재하면서 저는 파괴와 실패, 그리고 혼란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자연의 분노에 강하게 맞설 방법을 알아낸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와 공동체 정신이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제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불에 타지 않은 건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회복력을 예술 형태로 발전시킨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화재는 마침내 통제되고 있었지만 파괴는 엄청났어요. 수천 채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전체가 없어졌어요. 뉴스에서는 이것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리아타운은 마치 파괴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도시의 다른 지역 관계자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지역들이 무너졌을 때 이 동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강 씨와 그가 지은 건물 중 한 곳의 옥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코리아타운과 주변 지역 간의 뚜렷한 대조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의 검게 그을린 언덕들은 화재의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에서는 생활이 거의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곳을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게 지으셨군요. 저는 코리아타운 경계 너머로 펼쳐진 탄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견디도록 지은 건 아닙니다. 강 씨가 저를 정정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거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동안 저는 이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재난 기자로 일한 수년 동안 저는 극적인 순간들, 구조 시도, 영웅적인 소방관들, 눈물 흘리는 생존자들의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준비가 대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당신의 공동체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씨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우리 주변으로 연기 냄새를 실어날랐고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그 폭동 동안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경찰은 다른 곳에서 바빴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것보다 더 했어요. 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것들, 화재에 강한 재료, 더 나은 보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공동체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죠. 제가 설계한 모든 새 건물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비상시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에릭의 의류 매장과 그곳이 얼마나 빨리 대피소로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참석했던 지역사회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축이나 공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에릭의 가게를 한 번 더 방문했어요. 비상대피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많은 가족들이 더 영구적인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에릭은 다른 도시에 있는 친척들과 머물 준비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꾸리는 젊은 가족을 돕고 있었어요. 사업 운영과 이 모든 비상 업무를 어떻게 균형 잡으시나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에릭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에게 사업과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돕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이 말들은 다음 날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화재가 태운 검은 얼룩들이 보였어요. 위에서 보면 코리아타운은 다른 지역들과 눈에 띄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축 자재나 비상 시스템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차이를 만든 공동체 유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편집장은 제 기사에 무척 기뻐했어요. 불 속의 섬. 코리아타운의 설계와 공동체 정신이 재난을 어떻게 물리쳤는가가 우리의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건물들, 비상대응센터, 그리고 코리아타운을 파괴로부터 구한 놀라운 공동체 조직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뉴스 매체들에 의해 다뤄졌습니다. 곧
다른 도시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코리아타운의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건축가들과 도시 계획가들은 강 씨의 설계로부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비상관리팀들은 지역사회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재난을 마치 불가피한 비극인 것처럼 다뤄왔어요. 저는 파괴와 영웅적인 구조의 극적인 순간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서 재난이 그들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인 공동체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숨겨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운이나 우연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대신 저는 선견지명, 준비, 그리고 많은 서구적 접근 방식을 부끄럽게 만드는 공동체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지막 단락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코리아타운의 기적은 그곳이 화재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사람들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우리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준비는 콘크리트와 강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전, 도중, 그리고 후에도 함께 서 있는 공동체에서 옵니다. 재난 기자로서 저는 인류의 최악의 순간들을 기록하는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저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계획, 협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이 불타도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크 제임스는 코리아타운에서 단순한 기사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복력이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건물은 불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정신은 모든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지를. 이것이야말로 코리아타운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